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황제와 헤롯 왕조 제4부 1차 삼두 정치 순항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마의 도움과 중재로 4년에 걸친 마카비 왕조 왕자의 난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남겨진 결과물은 너무도 초라하고 혹독했죠. 왕국은 무너지고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로 편입됩니다. 형 힐카누스는 간신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지만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의 포로로 압송됩니다. 유대인을 절망에 빠뜨린 결정타는 이 안티파터가 유대 속주의 행정관으로 로마와 끈이 닿는 비선 실세로 부상한 겁니다. 형제간 싸움의 최대 과실은 안티파터의 차지가 된 거죠. 안티파터에겐 4남 1녀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무려 34년간 유대 땅을 철권 통치한 헤롯입니다. 한편 폼페이우스는 해적 소탕과 동방원정 사령관의 직무를 판타스틱하게 마치고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합니다. 이때부터 1000년이 넘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1차 삼두 정치가 출범하는데 궁금하시죠?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든 주전 1세기의 로마는 너무도 거대해진 제국을 담을 새 가죽부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정치 체제에서 그랬죠. 공화정을 신봉하던 로마는 이 즈음 원로원의 동맥경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공화정이 낡은 체제임을 곳곳에서 드러냈죠. 지중해 전역에 흩어진 로마 시민이 매년 있는 집정관 선거를 위해 수도 로마를 방문한다? 이것도 기회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도 대국의 통치엔 민주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역사가의 눈엔 포착되는 게 이해 당사자인 그 정치가의 눈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아무래도 밥그릇 문제가 끼다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집착하다가 수구 꼴통으로 전락하는가 봅니다. 이 시기 로마는 300명 원로원 통치의 공화정에서 1인 황제 통치의 제정으로 가기 위한 홍역을 심하게 치릅니다. 흔히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중해 세계를 접수한 로마라는 거대 항공모함을 이끌 황제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하늘이 점지한 사람, 우주의 기운이 함께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으로 당시 로마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당근 폼페이우스죠. 43세 장년의 체력, 군사력, 범지중해권을 아우르는 인지도, 하나도 갖기 힘든 걸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는 폼페이우스가 아닌 카이사르의 차지가 되니 이 시기 로마 역사는 반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주전 62년 말 폼페이우스는 5년의 군사 원정을 마치고 6만 군사를 데리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 브린디시 항구에 상륙합니다.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의 불안감이 좋지 않은 순간이었죠. 원로원의 최대 관심은 희대의 영웅이 과연 병력을 순순히 해산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로마법에선 그 어떤 개선 장군도 본토에 들어올 땐 반드시 군대를 자진 해산해야 했죠. 본토의 북쪽 경계는 루비콘강, 남쪽 경계는 브린디시 항구였죠. 이 규정을 어기고 본토에 들어오면 그 순간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심가보단 이 허영가였던 폼페이우스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우쭐해진 나머지 싱겁게 군대를 해산합니다. 훗날 갈리아 전쟁을 마치고 귀국한 카이사르가
주사에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북쪽 국경 루비콘강을 군대와 함께 건넌 것과는 사뭇 대조가 되죠. 이때부터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첫째, 성대한 개선식을 해줄 것. 둘째, 이듬해 집정관 선거 출마를 허락해 줄 것. 셋째, 고생한 병사들에게 퇴직금을 두둑히 챙겨줄 것. 넷째, 동방의 속주 편성안을 승인해 줄 것. 하나같이 순리에 맞는 것이었지만 원로원은 이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2가지를 하죠. 첫째,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해산한 건 자신들의 힘을 두려워해서라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 둘째, 군대를 해산한 폼페이우스 개인은 힘이 없을 거라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 이 원로원의 오파는 폼페이우스 길들이기로 이어집니다. 성대한 개선식만 흔쾌히 허락하고 나머지 3개는 승인도 거부도 않는 애매한 전략을 쓴 거죠. 폼페이우스는 민회를 소집해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강수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장고 끝에 악수가 됩니다. 군사에서는 조숙한 천재, 정치에선 하수, 연설에선 완전 노답인 인물이 폼페이우스인데 인기만 믿고 즉흥 연설을 감행한 겁니다. 연설은 자기 자랑 일색으로 비호감과 역겨움만 일으켰죠. 군중 속에 파묻혀 연설을 듣던 키케로는 이렇게 평가했다네요. 빈민층에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부유층에는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서민과 상류층, 2마리 토끼를 다 놓친 최악의 연설이었던 겁니다. 이 덜 떨어진 연설 하나로 폼페이우스에 대한 원로원의 무시는 더욱 노골화됩니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1년이 훌쩍 지나죠. 그러다 스페인 속주 총독 임기를 마친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오면서 양상이 급변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가 장차 황제 통치에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가 원로원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바 있죠. 원로원을 공동의 적으로 둔 주전 60년의 상황은 자연스레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연합을 만듭니다. 여기에 로마 최고의 갑부인 크라수스가 조커로 가담하죠. 이로써 폼페이우스의 군사력과 대중적 인기, 그리고 카이사르의 탁월한 정치력, 그리고 크라수스의 경제력, 이 환상 조합이 만들어지며 1차 삼두 정치가 출범합니다. 원로원 입장에선 계속 목리만 부리다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카이사르의 딸과 폼페이우스가 결혼하면서 삼두 간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동지이자 장인 사위가 되죠. 47세의 신랑과 22세 신부는 흔히 정략 결혼이 불행할 거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날마다 깨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삼두 정치가 굳건해지자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투를 위해 7년간 수도 로마를 비웁니다. 폼페이우스가 해적 소탕과 동방 원정으로 인기 절정을 찍었던 것처럼 카이사르도 갈리아 전투를 통해 로마 영토를 라인 강변까지 확장시키고 인기를 최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시기에 폼페이우스는 딸뻘되는 아내와 사랑에 흠뻑 빠져 완전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죠. 카이사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잊히는 상황에서 폼페이우스는 피의식만 쌓여갑니다. 그러다 결국 삼두 간의 결속에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죠. 삼두의 조커이자 윤활유였던 크라수스가 동방의 파르티아 원정을 갖다가 전사한 겁니다. 이로써 로마의 전국은 극도의 혼미 상태로 빠져듭니다. 크라수스가 빠진 이두, 즉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간의 운명을 건 결투,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폼페이우스의 후견 덕에 유대 땅의 실권자가 된 안티파터에게도 꽃길만 기다리고 있진 않았습니다. 권력은 잡았지만
헤쳐나가야 할 길은 험로 그 자체였죠. 유대 땅에서는 이 혐오스러운 에돔 통치자에 대항한 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당시 로마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화무쌍했다는 거죠. 안티파터에서 시작해 유대인의 왕이 될 헤롯 패밀리의 이 버팀목은 로마였기에 관심의 촉은 늘 긴박하게 돌아가는 로마 정세였던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변방의 속주인 유대 땅의 가치가 이 시기에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상종가를 친 겁니다. 왜냐? 유대 땅이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 그 접경지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알렉산더에 의해 무너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를 자처한 파르티아 제국은 이 즈음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서방의 로마와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적수였죠. 로마 입장에서도 동쪽 국경에 신뢰할 만한 푸들이 하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땅에 실세가 된 안티파터도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활용했죠. 아울러 시시각각 변하는 로마 정세 속에서도 살떨리는 줄타기 외교에 성공함으로써 승승장구합니다. 당시 안티파터와 헤롯의 처세술은 현대인이 봐도 신기에 가까운 예술이었던 겁니다.